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청담샤니언 이마음 원장입니다. 여기 몇몇 원장님들이랑 오늘 아침에 방콕에서 들어왔어요. 저희가 임카스라고 해서 이제 국제 미용학회 크게 있는데 이번에 방콕에서 이번 금토일 이렇게 있어서 금토학회 참석해보고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학회를 다녀보고 이것저것 또 이제 많이 써보고 또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이 나와 있나 또 시대적인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이런 거를 좀 계속 어떻게든 저도 주파수를 좀 꺼내놓고 더듬이를 꺼내놓고 최대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피코아이라는 좋은 기계를 저희가 이렇게 함께 쓸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카스에도 하이로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가운 마음에 인증샷도 찍고 열심히 얘기도 하다 왔습니다. 저는 오늘 사례를 토대로 한 피코토닝 흑자 치료의 최적의 임상 파라미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몇몇 원장님들 이제 좀 많이 해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이 피코아이가 굉장히 예리한 칼날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되게 무뎌진 칼날은 우리가 좀 덜 위험하지만 좀 힘들잖아요. 근데 피코아이는 칼날이 잘 갈려진 느낌이에요. 쉽게 썰리지만 위험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면서 파라미터를 많이 조절해 보면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뉴얼하게 이렇게 주는 그 파라미터 표들이 있긴 하지만 잘 그것도 구성되어 있고 문신 파트까지 잘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제가 3달째 4월부터 썼으니까 저는 3달째 계속 쓰면서 굉장히 예리한 칼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이전에 쓰시던 기계를 처분하시고 다시 피코아이를 쓰시는 분들 원장님은 금방 감을 잡으시겠지만 우리가 기존 파라미터보다는 조금 많이 약하게 가는 게 안전하고 좀 잘 드는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피코토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래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나노초였죠. 그러니까 나노세컨드의 시간을 가지고 이 레이저를 출력을 해서 멜라닌이라는 입자를 우리가 쪼개면서 색소 치료를 그동안 해왔는데 잘 안 쪼개져서 남아있는 색소들 예를 들면 타투 같은 잉크 파티클들 얘네들의 이제 뒤처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이 현상들이 생기면서 계속 발전한 게 얘를 열적인 서머 데미지나 이런 열적 서머 이펙트를 빼고 좀 더 강한 물리적인 자극으로 더 쪼개보자, 잘게 쪼개보자. 그러면은 더 파티클이 더 작아지면 마크로파지들이 먹기가 좋아지고 체내에서 또 이제 처리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전되기 시작한 게 더 잘게 쪼개는 피코세컨드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미세하게 파쇄하는 기법이다. 그러니까 어쿠스틱 이펙트에 더 가까운 방식인 거죠. 극미세 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들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모든 색소를 피코로 다 쪼개면 되겠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믹서기에 다 갈아버리듯이 가장 작은 파편으로 쪼개면 몸에서 분해하기 쉽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멜라닌이라는 그 발색단의 녀석은 TRT 개념 이거 포함해서 나노세컨드가 원래 기본적으로 잘 먹혀요. 그러니까 색소 자체에는 나노세컨드의 열적인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 더 잘 부드럽고 잘 깨지고 더 잘 용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노세컨드가 정답도 아니고 피코세컨드가 완전히 정답도 아니고 어떤 때에는 나노세컨드가 더 잘 먹고 어떤 때에는 피코세컨드가 꼭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피코세컨드로 했을 때에는 서머리 데미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스카가 생기는 방식이나 우리가 또 우려해야 하는 혈관성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피코세컨드가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최근에도 한번 받았던 질문인데 피코 있는데 큐 스위치 왜 사냐? 큐 스위치 있는데 피코 사야 하냐? 그럼 둘 다 사야 하냐? 하나 사야 한다면 뭘 사야 하냐? 이런 질문들이 임상적으로 굉장히 많으세요. 여기 있는 원장님들께서는 이미 그런 고민을 다 마치신 후긴 하겠지만 피코세컨드가 우위에 있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문신 치료나 우리가 532 피코
피코로 흑자를 치료하거나 또 하나가 뭐죠? 우위가 3개가 딱 있는데 뒤에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MLA 그 이제 LIOB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공명을 피부결이나 모공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피코가 완전 우위라고 볼 수 있고요. 나 색소만 그냥 좀 치료하고 싶어 하면은 굳이 피코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노세컨드가 훨씬 우위이실 수 있어요. 심지어 제네시스 치료까지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코세컨드가 절대 만능은 아니다. 우리가 기미 치료를 이제 하시다 보면 잘 되던데? 이러시는 원장님은 팔로업을 아직 못 보신 상태여서 그러실 거예요. 기미 치료가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레이저 토닝이나 레이저 방식을 가지고요. 저도 임상이 뭐 그렇게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은 기미 치료를 레이저를 아예 손도 안 댑니다. 기미 치료는 완전히 리주베네이션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쓴다고 하면은 제네시스 토닝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출력 레이저 토닝을 기본적으로 들어가 주면 주변의 색소들이나 얼굴 전체의 멜라닌의 그 깨끗해지는 것들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이슈로 인해 기미가 있는 토닝을 원하는 환자들 당연히 그 뭐 레이저 토닝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죠. 근데 기미 부분은 조금 다른 파라미터가 들어가거나 혹은 출력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레이저를 기미에다가는 거의 너무 엄청난 보수적으로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미에 굉장히 저출력으로 써마 데미지를 안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큐 스위치보다는 조금 더 대안이 될 수도 있긴 하고요. 제가 아까 3가지가 완전 우위에 있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흑자였죠. 우리가 이제 큐 스위치를 가지고 532 흑자를 때려다 보면 거의 4명 중에 1명은 PIH를 좀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큐 스위치라는 녀석을 가지고 그 나노세컨드를 가지고 멜라닌을 타겟했을 때 흑자는 굉장히 혈관과 같이 열 에너지를 먹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혈관이 열 에너지를 먹고 혈관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PIH가 후발적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 뭐 엄청 잘 떼지던데 하시는 분들은 뭐 파라미터 조절도 잘 하셨겠지만 더 롱텀 팔로우업을 해보십시오. 보통 흑자를 큐 스위치로 제거하고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안에 다시 그 자리에 보통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큐 스위치 532로 흑자를 제거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그 부분은 피코가 우세합니다. 혈관 이펙트가 없으니까요. 혈관에 대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 초반에 피코아이가 많이 날카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려진 게 보통 3mm에 0.3줄 뭐 이렇게 쓰잖아요. 아마 저희 파라미터 표도 흑자 렌티젠이 4mm에 2헤르트 0.3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0.24인가? 0.3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0.15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엔드포인트를 볼 때 원장님들이 되게 시원하고 화끈하게 화이트닝 반응을 볼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크닝, 그레이 다크닝 정도가 가장 좋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 굳이 막 이렇게 덩어리가 큰 한 1cm, 2cm 되는 흑자가 아니라 군집성 흑자로 얼굴 전체에 동글동글한 흑자들 퍼져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저출력으로 3mm에 0.15, 뭐 더 낮추면 0.12, 조금 세게 하면 0.20 정도로 해서 얼굴에 스근하게 약간 먹이는 느낌으로 그렇게 보통 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흑자에서는 좀 우위가 있다. 당연히 주근깨는 좀 쉽고, 에브넘도 우리가 진피색소기 때문에 저거 큐 스위치로 하면은 혈관에 대한 반응도 좀 있고, 원래 애초에 에브넘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진피색소 중에서도. 그래도 피코아이로도 좀 저 녀석을 해볼 수 있고, 제가 우리 원장님들한테 좀 많이 아름아름 알려드리는 분들께 얘기 많이 드렸던 게 OMS2라는 우리 큐 스위치를 가지고 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큐 스위치를 가지고 에브넘을 치료할 때 GPT나 OMS2라는 테크닉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걸 피코에서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그걸 이제 우리 파라미터로 보면은 한 4mm에 0.6 정도 이렇게 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조금 스트롱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원장님들이 우리가 파라미터 표를 원래 보수적으로 만들기는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항상 더 보수적으로 쓰기는 하거든요.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환자 2번 더 오라고 하면 돼요. 내가 한 번, 2번 더 공짜로 해주면 되는 거고, 얼굴 더 보면 환자는 더 좋아요. 절대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성취감으로 취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제 껄끄러운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환자는
이제 그 자궁적출하시고 이제 호르몬 변화도 많이 생기시고 몸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시고 이미 피코토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아보신 분이시고 정말 센시티브해서 얼마나 환자분이 고통스러워하는 분인지 저 색소 한 개를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이세요. 이거 더 빼줘라, 이거 더 빼줘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은 그동안 큐 스위치로만 제가 하다가 1시 방향 이마 쪽에 보시면 이쪽 색소 있지 않습니까? 저거를 예민하게 보는 환자였어요. 지금 사진 찍은 게 1번이고 2번이잖아요. 중간 과정이 사실 없는데 이때까지 계속 큐 스위치를 하다가 2번이 피코로 바꾸고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계속 이제 큐 스위치에서 변함이 없었고 제가 뭐 큐 스위치에서 파라미터 결정 잘못했는지 크게 변화가 없었고 테스트 겸으로 저 부분을 한 거죠. 했고 반응이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큐 스위치로 계속 하다가 안 되는 환자들을 좀 피코로 마무리를 해보고 이거를 좀 많이 테스트를 했었고 그럼 처음부터 이런 색소에 이런 피코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피코가 300피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연구가 엄청 많이 돼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300이 그래서 막 열심히 또 임상적으로 막 요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이렇게 연구 중이라서 아깝지만 저 한 부분만 체크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환자들한테 딱 한 포인트만 체크해보고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저쪽을 아까 얘기 드린 OMS처럼 피코로 이제 4mm 그렇게 0.3 정도로 약간 강하게 출력 들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 좀 변화가 보였다. 그래서 그 뒤로 저 환자도 계속 이제 오고는 있습니다. 오고 치료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한 흑자 중에 제가 만약에 지금도 큐 스위치밖에 없었다면 이 환자의 흑자 이 오른쪽 광대뼈 있잖아요. 이 환자의 오른쪽 광대뼈에 있는 흑자를 532Q로 안 했을 겁니다. 저라면.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치료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PIH가 올 것 같으면 하지를 않아요. PIH가 올 것 같으면 레이저로 절대 들어가지 않고 무조건 그 리주베네이션을 먼저 이 사람의 피부를 먼저 살려낸 다음 색소를 들어가자 이렇게 권고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532 피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또 떼봤고 잘 떼졌고 여기에서 Q를 썼으면 PIH가 바로 왔을 것 같은 혈관성 흑자거든요. 혈관성 렌티고이기 때문에 과연 피코 532로 한번 해볼까 했고 지금 이제 저 사진이 5월 10날 사진이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지난주에 뵀을 때에도 뭐 PIH는 전혀 없고 우리가 이제 Q로 떼고 나면은 핑크빛 많이 돌잖아요. 속살이. 그러니까 제가 환자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멜라닌이 떨어지고 나서 속살 깨끗한 살이다. 나머지는 떨어지지 않은 재생되지 않은 옛날 살이면 그 부분은 속살이 드러나서 핑크빛이 보인다. 색깔은 금방 맞춰지고 피부는 많이 같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Q가 그게 많은데 피코가 그게 많이 덜해요. 그래서 확실히 데미지가 적은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피부의 재생이 훨씬 빠른 거죠. 서머 데미지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다 아시잖아요. 흑자 치료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려웠다. 그 우측 위에 사진을 보면 PIH로 온 환자예요. 다른 데서 뗐고 전박이처럼 PIH가 남아서 저기 못 가겠어요 하고 이제 저한테 왔던 분이시고 그래서 저분은 레이저가 들어가지 않았죠. 이미 PIH가 생긴 거니까. 저분은 제가 이제 인젝션만 한 달에 한 번 해서 한 4회차, 한 4달 차 때부터 갑자기 확 좋아지기 시작하셔서 10번을 해놨었거든요. 선결제를. 네, 4번 만에 거의 많이 좋아지셔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러셔가지고 아니다 끝까지 해야 된다 이제 하고 끝까지 했던 분이시고 그 절대 흑자든 기미든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혈관의 문제다, 그냥 멜라닌의 문제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더미스의 손상, 혈관의 손상,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이 MMP들의 문제,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흑자가 왔다고 해서 PIH가 와서 다시 검해졌다고 해서 531을 쓰는 거는 또 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흑자 중에서 지금 본 것처럼 붉은색 병변, 그러니까 혈관성 흑자, 밑에 혈관이 비쳐 보이는 붉은 혈관 흑자거나 아니면 PIH, 흑자를 제거했는데 다시 그대로 올라온 흑자거나 에서는 저는 레이저를 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흑자들이 생기면 원장님들이 되게 한번 세밀하게 봐보세요.
텍스처가 많이 죽고요. 약간 위축이 옵니다. 그 병변 부위가. 그 말은 우리 더미스의 손상도 동반될 수 있고 이게 인플라메이션 반응에 의해서 피부의 위축도 좀 올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시고 흑자는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 흑자가 완전 우위라고 해서 모든 흑자에 532 피코를 때리는 건 아니다. 하지만 아까 봤듯이 저도 혈관성 흑자에 532 피코를 쓰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런 pH가 올 것 같은데 쏴보는 환자도 있거든요. 얼마 만에 pH가 오나 굉장히 임상적인 가의 마음으로 얼마 만에 오는가, 얼마 만에 주사로 좀 회복이 되는가 이런 걸 해보고 있는데 웬만하면 보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피코 기준 저희 거 기준에서 조금밖에 변형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흑자를 뺄 때에는 3mm 0.15 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뭐 엄청 화이트닝을 유발하려고 절대 하지 않고 그레이 다크닝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요즘 이제 문신 지우고 싶어 하시는 원장님들 많잖아요. 문신이 워낙 많으니까 눈썹 문신도 있고 뭐 그냥 미용점으로 하는 문신도 있고 레터링 흔하고 그래서 문신도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시작해 보세요. 피코아이가 굉장히 날카로운 검 같아서 약하게 써보셔도 충분히 조금 결과를 보여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것도 계속 테스트 중에는 있어요. 피코아이로 문신 테스트 중에 있는데 뒤에 이승철 원장님께서 그 부분 좀 더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MLA 핸드피스 너무 좋아요. 제가 피코아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저 MLA 저 녀석이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고 얘네들이 모공을 완전히 없애주는 방식은 아니지만 사람 피부결이 약간 환자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멘트가 아스팔트 깐 느낌이 된다. 그래서 환자한테 좀 시멘트 같은 얼굴이라고 좀 조금 약간 그런 부분 있지만 시멘트가 아스팔트 깐 느낌처럼 정비된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미용을 요구하시는 분들한테 MLA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지만 첫 번째 사진 환자분 두 장씩이 전후거든요. 첫 번째 환자분 보시면 이 안면부, 중안부의 주름, 꺼짐이 굉장히 심한 여성분이셨어요. 5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완전 할머니처럼 쭈글쭈글 할머니가 되셔서 처음 오셨던 분이시고 물론 저분은 쉽게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또 임상가의 마음이 발동을 해서 또 배제 회복 한번 해보고 싶어서 또 한참 피코 MLA 열심히 쓸 때니까 그래서 또 이제 열심히 해드리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이 근데 조금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속도가 느려도 괜찮은데 돈이 비싸졌는데 속도가 느리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돈이 비싸게 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 번씩 펌핑하는 걸 보여드려야 돼서 중간중간 PN 주사도 같이 좀 해드리고 하고 있고요. 3번, 4번 사진은 얼굴 전체적으로 그냥 엄청난 주근깨들 있잖아요. 그냥 정말 빨간 머리 앤처럼 얼굴 전체가 주근깨인 환자분. 그 환자분이 그냥 다른 거 없이 토닝으로 저렇게 뭐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참 해결하기 힘든 저 예분엄들. 마지막 5번, 6번 사진입니다. 저 애매한 동글동글한 색소들이 참 해결이 안 돼서 저 때부터 저런 환자 오면 뭐가 딱 흑자가 덩어리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얼룩덜룩한 저런 느낌의 환자들이 오면 조금 더 가슴이 답답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도 충분히 이제 피코 레이저 가지고 많이 다 좋아질 수 있다. 에너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써보셔라. 마무리입니다. 일단은 피코가 우위에 있는 거는 확실히 활용하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MLA를 이제 못 쓰다가 피코 하이 사면서 MLA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환자 만족도나 제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DOE 핸드피스도 있잖아요. DOE 핸드피스가 또 얘가 또 명물이에요. 그래서 DOE 핸드피스를 원장님들이 좀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들이라면 그냥 토닝하는 환자들에게도 DOE 532로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놓고 그 다음 1064 들어가지고 훨씬 만족도가 좀 높아집니다. 얼굴이 한 번 전체적으로 좀 반짝해져요. 굉장히 반짝. 그래서 DOE 안 쓸 것 같은데 하고서 처음에 핸드피스 집어넣어놨었거든요. 핸드피스 안 쓸 것 같아서 막 집어넣어놨었는데 너무 안 되는 환자가 있어서 DOE를 한번 깔아볼까 하고서 DOE 깔고 토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환자가 원장
원장님 지난주에 했던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하고서 DOE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DOE 핸드피스도 너무 좋으니까 써보시고, 또 우리 피코아의 장점이 그 ZMLA 뎁스 조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방콕 임카스 가서 보니까 이 뎁스에 포인트를 맞추려고 이제 하는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뎁스가 좀 더 세밀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것도 조금 재미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런 우위인 것들도 있지만 원장님들 가지고 있는 가지수가 너무 많잖아요, 피코아이. 그래서 6가지 핸드피스 다 잘 써보시면서 재밌는 임상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강의를 맡게 된 그 진주경희한의원 원장 윤동준이고요. 저도 이제 이마음 원장님과 같이 이제 인카스 갔다가 오늘 새벽에 도착했는데 지금 사실 내정지가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저는 조금 좀 버벅거릴 수 있는데 우선은 조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실 피코 레이저를 샀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단순하게 이제 정말 조금만 피부를 보는 게 아니고 좀 진심으로 이제 다들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게 매출로 조금 연결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수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각자의 환연마다 조금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고려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레이저를 시작하게 된 거는 한 3년 전에 그 큐스위치 레이저로 사실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아까 이제 이맘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흑자를 치료를 할 때 제가 진짜 많이 냈을 때는 한 10명 중에 7명? 까지 PIH가 나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피코 레이저를 작년에 도입을 해고 다른 회사에 있는 거 피코 플러스라는 장비를 도입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하다가 그 우연하게 이제 피코 하이라는 이제 레이저를 썼는데 빔의 느낌이 너무 다르다는 거를 느꼈어요. 아까 이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리한 칼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피코 플러스 같은 경우는 450 피코라서 조금 상대적으로 그 전까지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좀 둔한 느낌? 약간 이런 느낌들이 드는데 이제 둔한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큐스위치 쪽에 조금 가깝지 않나? 약간의 이제 서멀 데미지도 조금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피코아이는 정말 그 빔 품질 자체가 좀 샤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큐스위치랑 피코아이 이런 비교랑 그다음 시술 영역 이런 것들은 앞에서 이마음 원장님이 좀 잘 말씀을 해주셔서 좀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 저는 세 번째랑 네 번째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숫자로 우선은 표현을 해봤는데 큐스위치 같은 경우는 보통 2나노에서 7나노로 이제 나가고 있고 피코아이는 300 이제 피코로 나가고 있는데 보통 그냥 숫자로만 따졌을 때 17배 더 짧은 펄스기 때문에 피크 파워가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크 파워가 높기 때문에 이제 정말 예리한 칼날처럼 색소를 잘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서멀 이펙트라든지 아니면 아쿠스틱 이펙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이게 다른 강의나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 강점을 보이는 게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PIH라고 나와 있잖아요. 특히나 흑자 제거할 때 532로 이제 흑자 치료할 때 제가 이제 그 큐스위치를 쓰다가 피코로 바꿨을 때 진짜 피부로 딱 느꼈던 게 이제 PIH율이 정말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큐스위치랑 피코랑 많이 비교를 할 때 색소 치료를 할 때 큐스위치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파편을 내는 거고 피코 같은 경우는 조금 잘게 파편을 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색소 치료할 때 좀 더 깔끔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적게 그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LIOB라고 해서 이제 MLA 핸드피스랑 이제 DOA 핸드피스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은 아무래도 피부 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흉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강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큐스위치가 LIOB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닌데 좀 불균일하게 나오다 보니까 피코 레이저를 썼을 때는 조금 더 내가 이제 원하는 이제 그런 순간에 이제 LIOB를 발생을 시켜서 재생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활용을 충분히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피스 적응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리메이티드랑 줌이랑 VMLA, ZMLA, 그다음 DOE 두 가지 이렇게 이제 6가지 핸드피스가 있는데 이제 보통 많이 토닝 같은 경우가 콜리메이티드 같은 경우는 이제 토닝이라든지 뭐 기미 전반이라든지 뭐 이런 안정적으로 조금 쏘고 싶을 때는 요걸 쓰시면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런 다방면의 이제 색소라든지 문신 제거 할 때 이제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VMLA나 ZMLA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모공이라든지 재생이라든지 흉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되고, DOE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대 시술 영역을 먼저 뽑았는데, 이렇게 이제 시술 영역을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눈 이유는 이제 수가를 보통 이제 저희가 책정을 할 때는 이 기계로 내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이 돼야지 어떤 영역에 대해서 수가를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 다음 치료로 넘어갈 때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금 내가 가진 기계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이거 꼭 피코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계들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걸로 내가 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색소 같은 경우는 진피나 표피 색소들 이런 것들 다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생적인 측면은 리주비네이션, 그러니까 피부 결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피부 상태를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여드름이라든지 모공이라든지 흉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이제 코 레이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보조적인 역할들로 아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신 제거, 당연히 피코 레이저니까 무신 제거할 때 훨씬 더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한의원에서 쓰는 수가표 그냥 들고 왔는데, 이제 피코 토닝 같은 경우는 5회 10회 저런 식으로 하고, 그 밑에 기본 라인을 그래서 이제 피코 토닝으로 잡고 수가를 책정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시작점은 그 다음에 갭 시술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다른 시술들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라든지 아니면 혈관 레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중간에 끼워 놓고, 그래서 피코 토닝을 처음에 이제 색소를 가지고 오더라도 환자분들이 거기다가 재생을 해야 되니까 듀얼 토닝, 제네시스를 붙여서 듀얼 토닝을 한다든지, 여기에 이제 혈관 확장이 돼서 홍조가 있으시네요라고 이제 보면서 이제 트리플 토닝해서 롱펄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하시면 되고, 그거를 또 패키지로 이제 묶어서 5회 하면은 조금 할인이 들어가고 10회 하면 조금 더 할인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인을 하면은 여러 번 다회차 패키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점이나 이런 작은 그런 양성병변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사실 피코랑은 크게 또 상관없을 수는 있는데, 보통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잡티 제거, 비립종 흑자, 뭐 이런 흑자는 당연히 이제 피코 레이저를 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은 매겨놓고, 예를 들어서 흑자를 한 2개 정도 빼러 오셨어요. 뭐 작은 거. 근데 보면은 흑자 한 번 빼가지고 이게 완전히 될 것 같은 흑자가 있고 또 안 될 것 같은 흑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PIH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거 한 번 빼셔도 또 나오실 거다, 혹은 이제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앞에 있던 토닝으로 유도를 조금 하고, 흑자는 중간중간에 그렇게 치료를 좀 합시다,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페이스 패키지로 최대한 좀 유도를 하고 시술 효율을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PH가 사실은 이제 되게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환자분들 설득할 땐 또 요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이거 PIH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한 번에 확실하게 하면은 이게 생길 확률이 높아서 조금 안 생기지만 더 조금 부드럽게 그렇게 여러 번 치료를 합시다 라고 설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또 할 수 있는 게 피코프락셀, 아까 이제 MLA 핸드피스나 DOE로 할 수 있는 피코프락셀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해놓고, 그 밑에는 또 다른 모공이라든지 재생이라든지 그런 시술들의 수가를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버추 저기 이제 니들 RF인데,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술할 때 마취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파서. 근데 이제 요거 할래? 아니면은 뭐 조금 마취를 덜 해도 되니까 조금 덜 아픈 거 할래라고 하면은 레이저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도를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피코프락셀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이제 피코아이에서는 ZMLA, VML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다들 아는 그런 피코프락셀로 네이밍 바꿔가지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모공이나 흉터 치료를 할 때 이제 나비존이랑 풀페이스 2개 나눠서 저는 하는데, 그래서 고민 부위에 따라서 요 정도만 하셔도 되겠네요, 아니면 요건 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나비존만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진입장벽을 낮추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LIOB 설명도 이제 요거 피코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콜라겐까지 재생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리주비네이션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업셀링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신 제거할 때 이거는 사실 이제 뭐 이따가 이제 강의하실 이승철 원장님이 아주 더 잘 설명을 해주시긴 하겠지만,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수가를 매기고 좀 싸게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뭐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문신만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잘 하시고 문신 전문적으로 하시면은 수가를 좀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가 운영할 때는 단발 수가를 우선은 조금 높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뭐 다회차 패키지를 하든 아니면 금액권을 하든 그럴 때 이제 할인을 조금 더 받는다는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회만 내원하고 끝내는 현재 체리피커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예방을 하고 그분들이 시술을 했을 때도 그렇게 한연에 타격이 가지 않을 정도로 1회 수가는 조금 높게 하고 그다음 뭐 3회라든지 5회라든지 10회라든지 환자분들한테 표를 조금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면 한 5회 정도면 될 것 같아, 아니면 10회 정도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의 그대로 또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목표 설정을 해주시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저희는 보통 한 5회 하면 5%, 10회 하면 10% 이런 식으로 이제 할인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업셀링 루트를 좀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 토닝 Q 스위치가 있으시면은 기본 토닝 그렇게 이제 먼저 잡아주시면 되고 그다음 피코 토닝 아니면 듀얼, 트리플 토닝 이렇게 점점 상향을 해 나가면서 업셀링 유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피코 펄악셀 하실 때도 저는 나비존이랑 코 정도만 하고 싶어요라고 와도 보니까 이제 뭐 눈 옆에 이제 뭐 흉터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풀페이스로 이제 조금 유도를 하시면은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표피병변으로 오셔도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흑자지만 피부 좀 진피층까지 조금 손상이 되어 있는 기저막 손상이 있는 그런 흑자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흑자만 제거하시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토닝 패키지로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향상을 좀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가지 이상 결합을 하게 되면은 할인 혜택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금액권 같은 거 활용을 하셔도 조금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토닝 패키지에다가 스킨 부스터 패키지를 붙이면은 추가 5%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토닝에 스킨 부스터에 리프팅까지 하면은 전체 금액의 10%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면은 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사례 보여드리면서 좀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기미랑 흑자로 오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했더니 기미랑 흑자가 좀 좋아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약간 다른 문제들을 또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모공이랑 흉터도 자기는 조금 좀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처음에 이제 토닉만 이제 10회 패키지로 끊으셨다가 그다음 피코프락셀 10회를 이제 권했더니 그 흔쾌히 오케이를 하셔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60만 원 패키지를 했다가 그다음 95만 원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서 제가 패키지 했었고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기미랑 흑자랑 뭐 어부놈 다양하게 이제 일단 피부 좀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거 있으셨는데 이제 탄력 저하도 이제 보시면 이제 볼 쪽에 그런 것들이 보여서 처음에 사실은 다 말씀은 드렸어요. 딱 오자마자 원장님 저 뭐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요런 쪽은 뭐 기미고 흑자고 뭐 어부놈이고 이런 것들 있고 보니까 요게 좀 탄력도 많이 떨어지셨네요 라고 일단 먼저 깔면은 뭔가를 하더라도 효과를 보이면은 그 다음 거를 보통 다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토닝 레이저를 하면서 사실 토닝 그 기본 피코만 한 건 아니고 뭐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그럼 저 탄력도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분이 써마지 600샷 그렇게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기미랑 흑자랑 어부놈 다 종합 세트로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 처음에 이제 피코랑 이제 아무래도 좀 기저막 손상이나 이런 게 보여서 피코 제네시스 해서 이제 듀얼 토닝으로 유도를 했었는데 5회만 처음에 해볼게요 라고 하는데 사실 5회로 되는 분은 아니거든요. 5회를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5회를 추가로 결제를 했고 제 티켓팅 할 때는 할인을 조금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분은 사실 기미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어부놈이 조금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25년 1월 달에 오셔가지고 26년 3월 지금도 아마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0회 패키지를 했다가 어부놈이 조금 좋아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피부 건조하시니까 그 다음 스킨 부스터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이제 미주안까지 해서 패키지로 또 이제 꺼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 오른쪽 눈가에 있는 복합 모반만 사실은 제거를 하러 오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는 김에 이제 잡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제거를 해봅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 풀페이스 잡티 제거해서 20만 원을 이제 받고 있는데 이거를 한 2번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깨끗해진 상태가 되니까 원장님 저 이대로 놔둬도 될 거예요. 다시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길래 그러면 뭐 토닝만 하시죠 라고 했더니 그냥 토닝 5회 그냥 쿨하게 결제를 하셔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잡티에다가 처음에 이제 혈관 확장이 좀 많이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말씀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잡티 제거만 할 게 아니고 여기 혈관 확장돼 있고 기미도 조금 보이고 하니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잡티랑 뭐 좀만 좀 뺍시다 라고 이제 해서 풀페이스
이분은 제가 좀 많아서 30만 원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30만 원으로 제거를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그 다음에 이제 혈관까지 들어가는 트리플 토닝 이제 5회 이렇게 이어서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보이진 않는데 이제 입 주변에 이제 복합 모반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복합 모반에 다른 데서 이제 치료를 했다가 흉터 같은 게 생기셔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거부터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게 효과가 또 좀 괜찮았는데 또 눈에 혹시 이거 되는지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검 항색종인데 이거를 처음에 저희 수가를 안 매겨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흑자 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흑자 제거 가격으로 그냥 단발성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씩 하면은 좋아진다라고 해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또 이분도 조금 여러 번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엉덩이 착색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엉덩이를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엉덩이 착색은 피코로 했었는데 그 몸 같은 경우는 얼굴보다는 조금 파라미터를 조금 더 높게 잡으셔도 돼요. 이게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엉덩이 착색 토닝을 했는데 효과가 또 좋아서 그다음에 그럼 원장님 저 얼굴도 좀 어떻게 해 보면 안 될까요? 이제 다른 이제 피부과 다니시던 분인데 그렇게 이제 물어보셔서 그러면 기미도 있고 어버넘도 있고 홍조도 있으니까 뭐 이런 트리플 토닝이나 뭐 피코 토닝 뭐 이런 거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 피코 토닝 10회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효과가 괜찮아서 100만 원권을 추가 티켓팅을 해가지고 아마 지금 뭐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원장님 혹시 문신도 제거가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서 눈썹 문신 제거를 막 100만 원권에서 아마 차감해서 그렇게 이제 좀 해드렸던. 그리고 이분은 처음에 이제 뭐 레이저를 받으러 온 건 아니고 다른 거 피부 그냥 관리만 해서 이제 LDM 저희가 이제 10회에서 30만 원으로 이제 티켓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괜찮은지 그다음에 이제 저 원장님 밑에 이제 흉터라든지 여드름 흉터가 많은데 이제 이거 어떡할까요?라고 물어보길래 그러면 이제 피코프락셀 이거 해서 치료를 해봅시다라고 했더니 이제 또 점점 좋아져서 이분도 아마 다음 티켓팅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은 나진 않네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수가를 하나 정해놓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조금 업셀링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조금 준비해 놓으시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혹은 다음 연결해서 이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보통 환자가 자주 묻는 질문 이제 Q&A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보통 내일 어디 가야 하는데 오늘 시술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토닝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파이팅 넘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불금증이 하루 이틀 정도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그럼 오늘 토닝 받고 갈게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몇 번만 하면 다 돼요? 혹시 몇 번 하면 다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횟수를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 횟수에 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동문서답식으로 보통 색소에 따라서 이런 깊이나 뭐 어떤 색소 상태, 피부 상태에 따라서 이거는 횟수가 좀 다양하게 좀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패키지라든지 금액권에서 이제 충분하게 피부가 회복되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횟수에 대한 거를 조금 회피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 뭐 지난달까지 토닝 레이저 했는데 또 해도 되나요? 라고 해서 물어보시면은 일단 피부 상태를 파악을 하기는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분이 레이저를 너무 많이 맞아서 피부가 건조하다든지 그러면은 레이저만 하는 건 아니고 스킨 부스터나 뭐 다른 그런 이제 재생하는 관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레이저 이외에 다른 것들 그런 거 설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파이팅 넘치게 하시면은 아프실 거예요. 피코 레이저가 생각보다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너무 아프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또 환자분들이 지레 겁먹고 그러면 안 할래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따끔한 느낌 정도는 있는데 뭐 정말 걱정되시면 마취크림 조금만 하고 하시고 시술 시간은 짧아서 금방 끝난다라고 좀 안심시키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안심시키는 멘트들 이런 것들은 준비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희망 회로를 좀 돌려서 요 정도 수익 구조면은 되지 않을까 해서 적어봤는데 장비 가격이 저희 피코 7,500에 다 계약하신 거 맞으시죠? 네. 그래서 그 한 달에 이제 뭐 주말은 쉬고 한 20일 정도 가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일평균 시술 건수 한 10건 하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평균 객단가는 이제 그냥 토닝도 있겠지만 뭐 피코프락셀이라든지 뭐 다른 문신 지우개 이런 거 하면은 객단가 좀 올릴 수가 있으니까 객단가 7만 원 잡고 하게 되면은 이걸로 이제 잡을 수 있는 거 월 예상 매출이 한 1,400만 원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품 구매하면은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훨씬 더 좀 좋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6개월 전후면은 신품 구매 시 세제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요 정도로 하면은 이제 기계값을 충분히 뽑으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경영면에서 유리한 점을 제가 조금 꼽아봤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다양한 시술 영역대를 커버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대로 여러 시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Q-스위치 대비해서 pH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이제 장기간 치료로 끌고 가는 것도 조금 좋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추가 시술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가성비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기계 가격 자체는 조금 저렴해요. 근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루트로닉사의 피코 플러스보다는 빔이 훨씬 예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효과도 준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잘 사셨다. 강의는 여기까지고 앞으로 이제 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순히 유명하다고 소개할 수도 없는 거고, 단순히 가격만 높다고 해가지고 그게 좋은 기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증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검증 결과 끝에 이 피코아이는 숨은 보석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처음 들어오는 메이저 기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기술 검증할 때 저는 의료기기 안심 책방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갑니다. 기기들 보기 위해서. 이 기기들이 본인들이 홍보하고 있는 거랑 진짜 같은 스펙이냐 아니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원장님들도 앞으로 기기들 많이 도입하실 텐데 너무 모르고 사는 원장님들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되팔 때 보면 기기값 거의 30%도 못 받고선 파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안심 책방에 있는 기기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는 방법은 네이버에다 의료기기 안심 책방을 치시면은 클릭해서 여기에 이제 안심 책방 요걸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걸 누르면 여기서 품목 및 업체 검색이 나옵니다. 명칭에는 영어로 쓰시면 되고요. 명칭은 다 영어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체 명에는 한글로 쓰셔야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기기들이 나오죠. 이제 저 기기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성능 기록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두 개가 위에 있는 모양 및 구조랑 밑에 있는 성능입니다. 의료기기로 등록된 것만 나와요. 미용기기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로 등록된 것들은 구입하시기 전에 이걸 다 보시는 걸 저는 원장님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양 및 구조를 보시면 이 기기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가 나오고, 핸드피스는 뭐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나와요. 그럼 기기업체가 홍보하는 게 의료기기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밑에 있던 성능을 클릭하면 출력이라든지 파장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있는 것들이랑 당연히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꼼꼼하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레이저 기기들, 그 상장사 피코 레이저, 국산 피코 레이저 다 비교한 건데, 이게 피코아이입니다. 요거 지금 흐려서 잘 안 보이시죠? 피코아이가 굉장히 성능 기록부를 상세하게 해놨어요. 제가 보기에 오타쿠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상세하게 만들었다는 거 보고 놀랐고, 그 안에 있는 성능 내용들도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런 기기구나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기록부상의 기록이 지금 이 정도만 있잖아요. 여기 요만큼 있는 데도 있죠. 요만큼 다 이제 상장사 피코 레이저입니다. 근데 하이르노 혼자서 지금 몇 페이지를 만든 거지, 다른 데 거의 두세 배 정도를 이렇게 기록부에다 다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상세한 파라미터별 출력, 그리고 몇 단계로 조절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꼼꼼하게 기재를 해놔가지고, 여기는 되게 그런 기기를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정밀하게 체크하고 검증하고 공표하는 그런 기기구나, 이런 부분들을 신뢰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독특한 점인데, 전국에 어떤 레이저도 빔 프로필을 성능 기록부에 박아놓은 회사가 없습니다. 피코아이만 박아놨어요. 와,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데가 다 있나, 이런 거에 대해 좀 놀랐고, 그리고 펄스 폭을 여기 300 275, 532, 275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펄스폭을 기록을 잘 해놨고, 그리고 핸드피스도 이렇게 하나하나 아까 그 외형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하나하나 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많은 핸드피스를 다 정식 허가를 등록을 해놨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뢰가 많이 갔고요.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에 295가 나오는데 300을 광고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장 광고 안 하고 허가받은 대로 광고를 잘한다. 그런 부분들이 신뢰가 갔고, 또 브랜딩 같은 경우도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카페랑 블로그 같은 데 브랜딩이 되게 잘 돼 있었고, 실제 검색량을 또 찾아보니까 유명 레이저 중에는 피코슈어가 사실 제일 높아요. 검색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피코아이입니다. 그 다음으로 높을 정도, 어쨌든 검색량이 꽤 있고 인지도 관리를 좀 하고 있구나. 또 그냥 이거 기술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이승철 원장님이랑 한번 써보시라고, 괜찮은지. 근데 이승철 원장이 진짜 기계 괜찮다고 얘기하시고, 이재원 원장님 같은 경우도 기계 되게 괜찮다 이런 평가들을 주셔가지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실제 써봤을 때도 그렇고, 아, 정말 좋은 기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브랜드 인지도나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기기 평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가격이다. 여기까지 저는 짧게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사례에 사실 파라미터는 정확히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파라미터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큽니다. 근데 나중에 혹시 그 단톡방에서 여쭤보시면은 사례별로 제가 얘기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할게요. 우선 제가 제목은 거창하게 뭐 문신 치료를 뭐 가격 책정, 후처치 또 뭐 부작용 대응 이런 거 얘기했는데 사실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 분야를 문신 제거 계속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쥐어 짜내가지고 항상 강의 자료를 만드는 거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저희 한의원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저희 한의원 그 기본 단가표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그 저희가 같이 유치한 서면에서 문신 제거 광고를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 미용 의원 단가표를 제가 그냥 비교 예시로 좀 보여드렸거든요. 항상 얘기하지만 문신 제거 얼마나 받아야 되나 고민하시겠지만요. 주변 단가를 먼저 살펴야 되지 어디서 본 거가 사실 중요한 게 전혀 아니죠. 주변에서 경쟁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아무튼 전화로라도 물어보고 최소한 카카오톡 채널 문의 이런 걸로 비용만 물어보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찔러보고 확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환자분들이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되고 우선 제 기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게 제가 두피 문신을 할 때는요. 제곱 센티미터를 쟀어요. 제가 시술해야 될 영역을 자로 진짜로 재서 제곱 센티미터당 얼마니까 150제곱 센티미터면 얼마입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딱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신 제거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왜 애매냐면요. 예를 들어 그냥 얘도 뭐 제곱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비용 나오겠죠. 500원이 보통 뭐 몇 제곱 센티미터다 명암이 몇 제곱 센티미터 있는데 문신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문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00원 동전도요. 500원 동전 안이 속이 꽉 찬 문신이 있고요. 라인만 그린 문신이 있어요. 명암이라 하더라도요. 진짜 명암 네모만 그리다 말다만 문신도 있고 네모를 풀로 꽉 채운 블랙암 문신도 있어요. 이러면은 면적을 재는데 그 빈 공간을 내가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요. 면적을 제가 자로 이렇게 재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기준 없이 눈대중으로 보고 말하면 약간 그냥 간 보고 말하는 것 같을까봐 제가 자로 면적은 측정은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문신의 전체적인 상태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 꽉 차고 어려운 문신인지 아니면 군데군데 듬성듬성 있고 이렇게 한 건지 그래가지고 뭐 이게 기준이 없어서 사실 처음에는 많이 좀 혼동이 되실 수 있을 텐데 다른 곳에서도 결국엔 이렇게 그냥 면적의 예시를 들어서 많이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시로 동전 500원짜리 동전 2개쯤 되면은 명암의 한 절반쯤 됩니다. 대충 대보시면 그렇죠. 명암 절반 접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동전 2개쯤 되겠네. 그냥 그러면은 그럼 500원 2개보다는 반명암이면 조금만 더 싸게 할까? 8만 원. 명암이니까 반명암 2배인데 그것보다 좀 더 싸게 해볼까? 그래서 12만 원. 손바닥은 명암 3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명암 3개가 딱딱딱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제 명암의 3배에서 조금 더 싸게 해볼까? 30만 원. 사실 정말 간단해요. 저는 그냥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이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보다는 싸고 어떤 것보다는 비싼데요. 경쟁력이 그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사실 너무 싼 것만은 안 했고요. 저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브랜딩을 해나가야겠다고 그래도 마음을 먹고 마케팅을 시작을 해서 너무 싸게는 가지 말자. 대신에 그렇다고 가격 경쟁력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가지 말자 한 건데 저 왼쪽에 있는 예시가 되게 재밌습니다. 1회 가격을 되게 말도 안 되게 비싸게 올려놨어요. 사실 말도 안 되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근데 왜냐면은 무제한을 엄청 싸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표는요 보면은 1회 할 거면 하지 마라. 1회 하러 찍먹하러 올 거면 그냥 무제한 해라. 왜냐면 가격표 보면은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한 번에 다 지워질 수 있다고는 그 환자분도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담만 갔다가도 기왕 할 거 내가 무조건 뭐 한 3-4번 이상 5번 이상 할 것 같은데 그냥 뭐 무제한 하지 뭐 이런 의도가 담긴 가격표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칼라 20만 원 별도 추가, 뭐 부가세 별도 해서 뭐 이렇게 동전 크기 30만 원인데 뭐 빨간색 섞였다 그럼 50만 원인데 부가세 10% 하니까 5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그래도 무제한이 주는 심리적 안정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만 결제하면 없어질 때까지 그래도 내가 하긴 하니까 결과를 날 때까지는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심리적 만족감이 준 효과가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진짜 엿먹어봐라 생각하고 저기에서 한 70% 세팅해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럴 용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제가 브랜딩을 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하이 퀄리티를 좀 추구한다고 하면은 굳이 거기에 따라하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위에를 더 차지하고 저의 가격대를 못 따라오는 그 부스러기를 저기가 먹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가격 정책을 좀 바꿨거든요. 자, 이거는
이거 안 찍으셔도 되는 게 이루다 하니온 홈페이지 가면 그냥 그대로 게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5회 패키지 기준으로 보면은 저도 이제 고민을 하죠.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데는 무제한이라는 무기를 가지고서 이제 적극적으로 알리는 거잖아요. 나는 뭘로 알릴까? 그래도 조금 더 뭔가 나은 부분이 있을까라고 할 때 우선은 문신 제거 조금 하다 보면 사실 흉터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고민을 이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신 새기는 과정에서도 생기고 제거하면서도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빨리만 지워달라고 하시거든요. 빨리 좀 어떻게든 좀 최대한 아프더라도 참을 테니까 좀 빨리 해달라. 근데 나중에 흉터를 보면 그 글자 그대로 흉터가 남아요. 그러니까 뭐 파워풀 써 있는 거 지웠어도 이제 검은색은 빠졌지만 흉터로 파워풀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게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에 흉터 치료가 완벽하지 않지만 어떤 환자분들이 조금 어떤 통합적으로 온전한 회복의 가치를 둔다 그러면 좀 더 같이 보완할 만한 걸 넣자 그래서 흉터 치료 세션을 하나 넣었고 그다음에 외용제 또 이제 한의사의 강점이 사실은 그 자가 조제권이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특정 제품을 바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루다 한의원에서 만든 처방 연고다 문신 제거 후에 바르는 후처치 연고를 같이 겸해서 패키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거만 중점 두는 것보다는 왜냐면은 5회 비용에 사실은 가까워요. 저희 아까 그 무제한 가격이 5회보다는 조금 비싸고 10회보다는 싼 정도거든요. 근데 대부분 5회에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으로 보자면은 저희 거 10회 패키지 하면은 10회 패키지는 비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10회 패키지 하면은 당연히 비용을 더 지불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당연히 아시게 될 건데 그냥 그게 환자분들한테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설득이 되나? 어쩌다 보면 환자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아파도 되고요. 흉터 남아도 되고요. 빨리 좀 빼면 좋겠어요라는 그 니즈를 직설적으로 아직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만 괜히 더 안전하고 진짜 그 제거 시술 이후에 환자분이 나머지 살아가는 삶에서 티가 안 나게 해드리려는 노력을 나만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브랜딩이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좀 찾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패키지 비용이 단순히 그 보면은 제거 예를 들면은 500원짜리 5만 원인데 10회면 50만 원인데 60만 원이잖아요. 더 비싼 게 그래서 흉터 치료 세션하고 그 재생 연고 때문에 좀 들었거든요. 재생 연고는 저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진짜 어떤 게 좋은 건가? 근데 제일 힌트를 많이 얻은 거는 자연재생고에서 어쩌면 제가 화상하고 참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상 치료 많이 하시는 곳에서 그렇게 좀 많이 이렇게 덮어가지고 했을 때 좋은 효과 보였을 때 좀 많이 참고를 할 만하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갔는데 그 자연재생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홍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초가 들어가면은 색이 어떻게 너무 강렬해서 못 바꿔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운고 색이잖아요. 옷에 묻어요. 그냥 뭐 손등 같은 데 괜찮지만 보통 바디 타투 하면은 연고 바르고 흰색 티셔츠만 입어도 좀 묻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고민은 돼요. 이걸 레시피를 좀 바꿔야 되나 처방 구성 좀 바꿔가지고 해야 되나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래도 나름 뭐 효과 면에서는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이걸 그대로 응용하시더라도 그 색깔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사례들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진짜 그 문신 제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고요. 그냥 제가 지금 오늘 제가 올려드린 사례가 좋은 사례라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좀 유의할 만한 부분이 있는 사례들로 제가 구성을 좀 했어요. 그 부분 감안해서 좀 봐주시고 문신 제거할 때 시술자가 제거가 되는 속도 말고 뭘 조심해야 될까 할 때 제 생각에는 저색소 침착하고 비유성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니까 그러면 그것들 예방하려면 어떻게 되나 많이 고민을 할 텐데 우선 이 사례들을 보면은 여기 거미줄 있죠. 두 번째 사진에서 혹시 저색소 침착 찾으실 수 있으시겠나요? 거미줄의 중앙 부분에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이때 알아채고 안 했어야 돼요. 그날 시술을. 결론적으로는요. 이분 회복 속도가 더디다. 이 주기가 내가 지금 잘못 설정했다. 물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술을 안 했어야 된다라는 게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뭐 다른 뭐 후처치를 또 치료를 하고 뭘 하고 할 수 있겠지만요. 문신 제거는 보통 그거 하러 따로 몇 번 더 오시라고 하면은 아마 잘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철저하게 문신만 제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한 8주 오래 기다리면 8주 이상 이렇게 있고 하는데 좀 더 쉬었다 오라는 거 말고는 저걸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작용 대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은 사실 왜 그 세션간 치료 기간 텀을 길게 가져가야 하나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사진에서도 저색소 침착이 보이는데 사실 어려운 게요. 환자분이 오셨잖아요. 예약 맞춰서 오셨잖아요. 돌려보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항상 좀 빠지니까 좋은데 언제쯤이면 없어질까요? 한두 번 더 하면 될까요? 이제 항상 쪼아요. 이게 계속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가고 싶다가도
한 번씩 어씨 기도 하고 좀 저도 조급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엮이는 순간 계속 보시면은 마지막 오른쪽 사진 보시면요. 이제 거미 같은 데 보면은 저색소 침착이 이제 제법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위에 있는 거미줄 중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4주 단위로 시술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제가 보통 머리 두피 문신 하기 때문에 머리하고 반영구 문신 제거를 처음에 경험을 좀 더 쌓았었어요. 그래서 얼굴 전 빼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얼굴이 훨씬 회복 빠릅니다. 머리는 뭐 두말할 거 없고요. 4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바디 문신을 제거하니까 정강이를 4주 만에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살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내가 조절하지. 근데 이게 나중 쌓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기본이 6주고요. 조금 더 출력 올라가거나 아리까리 하면은 무조건 8주 이상 오라고 하고요. 만약에 물집이 잡혔다 이러면은 무조건 시간 더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쉽잖아요. 카카오톡 채널로 사진 환부 올려보라고 한번 대충이라도 봐보자고 하고 아니다 싶으면 한 달 뒤로 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은 하니까 괜히 예정된 날짜대로 무리해서 가는 것들이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재생연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재생연고 처방해드리면서 2주를 바르게 하거든요. 그 2주를 바르는 게 그 뭐 우리 흑자 뗄 때도 디오덤 2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상된 표피층이 어느 정도 재건이 되는데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손상된 표피층을 대신해서 이 피부를 보호한다는 의미로 2주를 좀 바르게 하고요. 표피층이 날아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기능성 화장품 바르면 당연히 안 좋겠죠. 더 자극될 만한 게 많겠고. 근데 2주가 지나가면은 이제 표피가 재건이 되고 나면 사실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2주가 지나가면 오히려 기능성 화장품을 그 이제 문신 제거는 진피층 페테키아가 워낙 많이 생기니까 그 혈관에서 유발되는 PIH 감안해가지고 트라넥삼산 맞죠? 트라넥삼산 들어간 그 미백 크림 바르면서 자외선 차단하고 보습 잘 하시고 절대 긁지 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집이 잡혔다 하면은 2주 만에 다 완벽히 재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불러가지고 물집에 물도 좀 빼주고 뭐 듀오덤을 몇 주까지 붙이라 이제 하시든지 아니면 듀오덤 못 붙이면은 재생 연고로 표피의 역할, 보호적인 역할, 수변한 환경을 계속 유지하는 것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좀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아까 그 다리 거미 환자분하고 똑같은 환자세요. 여기는 허벅지거든요. 여기는 결과가 나쁘지 않죠. 괜찮아요. 여기만 내가 뭐 8주에 한 번 했냐? 아니에요. 초반에 저도 머무르고 4주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훨씬 더 괜찮아요. 여기를 내가 약하게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약하게 했겠어요? 여기만 하는 거 똑같이 하죠. 뭐가 다른 걸까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시술 부위의 차이가 일단 큰 것 같습니다. 정강이 뼈 위에 심장에서 먼 곳 vs 허벅지 살 많은데 그나마 심장에서 가까운 곳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잉크의 양입니다. 똑같은 파라미터로 쏴도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일부 저색소 침착 보이는 데가 여기입니다. 제일 잉크가 조금 그래도 많아 보이는 곳. 똑같이 쌌겠죠. 근데 잉크 양에 따라서 피부의 손상도가 달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초반에는 잘 모르죠.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를. 그래서 제가 파라미터가 의미가 없다고 한 게요. 이게 진짜 워낙 경우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뭐 하나 믿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술자의 경험에 의해서 또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맞춰가야 될 게 오히려 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이분은 이제 다른 건데요. 그 팔 문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긁은 자국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 이제 문신 제거하기 전에 이미 저분은 긁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려움에 취약한 분. 그러니까 사람 성격이 가려우면 긁어야 되는 분 있잖아요. 난 절대 못 참아. 그냥 피가 나도 긁어. 약간 그러신 분이었어요. 사실 그랬으면은 제가 엄청난 주지를 더 드리고 경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문신 제거는 사실 그렇게 나름 잘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위하고 겹치게 엄청 긁어놨어요. 진짜 너무 많이 긁어놨어요. 문신 제거하고 나면 생각보다 가렵습니다. 이게 며칠 가려운 게 아니에요. 피부가 안 좋을 때 가려운 게 아니고요. 한 달 동안 계속 가려워요. 잘 때 더 가렵고요. 술 한 잔 먹고 자면 더 가렵고요. 좀 더우면 더 가렵고요. 이게 생각보다 가려운 반응이 꽤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주지가 안 되면 부작용이 날 수밖에는 없는데 이것도 처음에 사실 잘 모르면은 그냥 좀 뭐 주의사항 고지에 대해서 좀 게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려움이 이분은 원래도 긁으셨던 분이지만 사실 이게 얼굴이었어 봐요. 젊은 분들이 뭐 이게 그랬으면 문신 제거 때문이라고 또 그러기가 쉽겠죠. 그래서 가려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대책을 좀 뭐 이를테면 사실 연고 두껍게 발라놓으면 못 긁겠죠. 듀오덤 발라놓으면 못 긁겠죠. 붙여놓으면은.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주의사항 고지하고 좀 그걸 막을 수 있을 만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전후가 아니죠. 자, 이런 문신을 봤을 때 제거로 오셨어요. 이거 제거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우선 면적은 얼마나 돼 보이시나요? 명암쯤 되려나요? 네, 아래팔입니다. 하완부. 이 정도면 아마 명암쯤 됐을 거예요. 저도 기억에 명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 위스키병 꼭다리는 그냥 서비스 해드릴게요.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면접할 때도 그래서 빈 곳이 많은 분들은요. 손바닥 3개 면적이라도 그냥 임의로 제가 할인해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환자분이 메리트를 느끼게 할까는 상담 과정에서 당연히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그런 컬러의 유머라든지 특별히 그 할증을 더 붙이진 않았는데 제가 상태 보면서 이 정도면 사실 워낙 간단하게 시술도 면적 대비 좀 할 게 없고 그러면은 그냥 임의로 제가 좀 줄여드리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신 제거할 때 상담 과정에서 꼭 보셔야 되는 거라서 제가 좀 해드렸는데 우선 첫째는 경계입니다. 경계가 퍼졌어요. 저 위쪽도 보면요. 퍼졌다라는 게요. 이렇게 붓으로 그린 거랑 다르게 왜 그 수채화, 수묵화에 물을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먹물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주변이 먹으로 살짝 이렇게 번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번졌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좀 깊이 들어간 경우가 많죠.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서 여러 번 해서 깊은 층부터 얕은 층까지 좀 많은 층을 좀 넣었다라는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약간 번져 있는 문신을 레터링도 그렇고 만만하게 보면은 진짜 큰 거 다쳐요. 한 3번, 4번 할 때까지 꿈쩍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환자분이 이제 올 때마다 질타를 했죠. 언제 되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출력 올리다가 이제 다 같이 굴러가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겨 보셔야 될 게 흰색입니다. 흰색. 이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게 피부색일까 흰색일까? 왜냐면 이런 것들은 그 두개골을 넣고 위스키가 여기서 찰랑거리는 느낌 표현했잖아요. 피부가 까만 사람은 그 느낌이 안 살겠죠. 그러면은 타투이스트가 흰색 썼겠죠. 이런 데들도 그러니까 이런 데들도 흰색을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흰색 문신만 하진 않았지만 그 가끔 반영글을 흰색으로 커버링 하신 분은 계시거든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도 진짜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눈을 안 믿고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봐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판단하는 게요. 이 피부색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만 보면은 모르고요. 이분의 비슷한 피부톤이 있는 다른 피부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피부 자체가 여기도 이제 이런 피부톤이었다면은 여기가 그 색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흰색 당연히 섞은 거죠. 그러면 아마 생각보다 오래 걸리실 겁니다. 어쩌면 완벽한 제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흰색은 원래 그렇습니다. 피코 하레비가 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 사진은 제가 최근에 실사용자 방에 한번 올렸던 건데 이제 컬러 쪽에는 피코 532, 까만색에는 피코 1064 1회 시술하고 저렇게 결과가 뭐 나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피코 532가 수포가 더 잘 생겨요. 똑같이 써도 1064보다 더 표피 진피 경계층, 그러니까 실제 수포가 잡히는 D 정션 쪽에 좀 더 많은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 컬러가 녹색 있는 부분에 확실히 수포도 생겼고 다른 부분도 보면 532 쏜 데만 수포가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좀 흐리죠. 이게 제거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위에 살이 부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화상이 입고 체회복이 되기 전에 오셨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안 했어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은. 근데 이제 6주도 길다고 8주 만에 제가 이거 마치고는 8주 뒤에 오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원장님 8주까지 진짜 기다려야 돼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제 그랬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이분 두 번째 시술을 할 때요. 일부러 531을 안 썼어요. 1064만 썼어요. 이럴까 봐. 또 수포 난 데가 또 잡히거나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데 첫 번째 수포에 거의 4-5배 가량의 수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피층이 안정이 안 되면 1064도 전방위적으로 다시 손상이 좀 된 거죠. 보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내가 파장 좀 안전한 걸로 해가지고 1064 파장을 내가 이때 할 때보다 높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런데도 예측 불가능하게 진짜 어마어마한 수포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사진은 지금 여기 없는 겁니다. 나중에 결과가 괜찮으면 한번 제가 또 공유해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이 사진은 중간에 카톡을 보냈어요. 원장님 저 팔이 소세지가 됐어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1차 시술하고 며칠 뒤에 이만큼 부었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냐면은 감염? 알러지? 뭐지? 그걸 물어봤죠. 아파요? 안 아프대요. 따가워요? 안 따갑대요. 가려워요? 안 가렵대요. 뭐지? 이거 뭐 뭐지? 근데 나중에 이실 짓고 술 먹었대요. 그러니까 약간 그 염증 반응이 남아있을 때 술 먹고 확 부어버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분 보면서도 사실 술은 너무 기본이라서 제가 구두 한 해 속에 넣지는 않았었어요. 뭐 내용 중에는 있어도 근데 생각보다 이거 지우시는 분들 첫 번째, 두 번째는 조심해도 나중에 가면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이틀 뒤에 술 약속 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는 별 그게 없어도 초반에는 진짜 조심해야 될 기간에 안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문신 제거 환자분들 성향이 어떠냐고도 많이 물어보시지만 생각보다 이 표현이 이렇게 그냥 사실은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오히려 좋은 것도 많아요. 짜잘한 부작용은 부작용도 아닙니다. 그냥 빨리만 지워주면 됐죠. 예, 감사합니다 하기도 해요. 엄청 성향 좋고 진짜 깔끔해요. 뭐 이거
이거저거 따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좀 부주의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생각보다 좀 디테일하게 좀 챙겨주셔야 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헤어라인 문신 퍼진 거 제거하고 제가 다시 시술을 했는데 다시 시술한 건 안 실려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연하게 퍼져 있는 건 특히 이제 머리에는 웬만하면 컬러를 안 섞거든요. 진짜 한 번에 제거되는 이제 문신 제거 명의가 되실 수 있으니까 헤어라인 같은 건 좀 자신 있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초진으로 왔던 분 사진 찍어둔 건데 몇 번 제거했대요. 근데 병원이 폐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저색소 침착, 비후성 반응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이거는 좀 보이죠. 가운데 저색소 침착 보이고 뭔가 이렇게 약간 경계가 평평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여기에서도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도 여기 다 저색소 침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처음에 자세히 안 보고 미리 이거 있다 안 집어두면은 나중에 제거가 되고 나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명이라도 싸가지고라도 좀 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고 뭐 이미 제거가 돼서 이제부터는 빠르게 제거가 안 되거든요. 표층에 있는 건 제거를 했어요. 이제 진피층 하부 깊이 있는 거라서 레이저 세게 쏴도 산란이라든지 표피에서 깎여나가는 게 많을 거라 효율이 떨어져요. 근데 환자분들은 처음 속도를 기억하니까 그래서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고 나중에 하고 나면 흉터 때문에 아마 그 자국이 그대로 이제 보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마음 욕심 같아서는 제거 몇 번 하고 괜찮은 흉터 치료를 좀 하고 싶은데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또 마음 같지가 않아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채한의원 인천점에서 피부 치료하고 있는 강민경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피코아이의 MLA 프락셔널 핸드피스와 서브 시전을 병합한 흉터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흉터 치료에 우리 피코아이를 처음 적용하실 때 궁금할 만한 것들을 좀 임상적으로 궁금하실 것들, 좀 두려울 만한 것들을 위주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흉터 치료의 이해인데요. 우선 우리 흉터 치료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고착화된 섬유화 조직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보시다시피 염증 반응을 다시 유도를 해서 재생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흉터 치료는 사실 굉장히 쉽다고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살침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쉽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신데 점점 케이스를 누적하실수록 조금 난관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흉터 케이스들도 많은 편이고요. 그만큼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다양한 치료 누적도 많이 필요한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 처음에 진료하실 때 우리가 치료의 목적을 정하시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도 정하게 되시는데 환자분들과의 조금 목적지를 동일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 질환인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깊은 흉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예 없었던 것 같은 피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흉터가 많이 깊은데도 한 번만에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충분히 처음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우리 진료를 점점점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치료를 해야 하는 이 흉터란 무엇인가? 위축성 반응이라는 것은 일련의 염증 반응을 거쳐서 제대로 회복이 안 된 그런 부분을 말을 하는 건데요. 우선은 이제 염증 발생을 시켜서 다시 회복을 시킬 때 엘라스틴이나 지지구조인 콜라겐 다별 같은 것들이 이제 급격히 붕괴되면서 진피의 구조물들이 아예 이제 소실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다시 회복을 할 때 섬유화가 좀 불균형되면서 울퉁불퉁하게 조직이 차오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흉터에 있어서 어떤 치료는 쫙 오시면 이 정도는 잘 되겠다. 이런 흉터가 오면 조금 어렵겠다 싶은 흉터를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왼쪽에 보시면 우선 왼쪽에 있는 흉터는 이제 우리 여드름 중에서는 롤링형 흉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흉터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경계면이 조금 부드러운 편이고요. 이렇게 바닥 면적이 넓긴 하더라도 경계면이 아주 부드러운 형태들은 치료를 했을 때 조금 잘 되는 흉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외로 봤을 때는 수두 흉터 아니면 수술 흉터로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여드름 흉터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생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환경이 아니고요. 재생력은 다 좋아요. 그런데 국소적인 흉터 반응 때문에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수두 흉터나 수술 흉터는 해보시면 한두 해 차만으로도 많이 좋아지시는 그런 흉터 유형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조금 다른 게 어려운 흉터는요. 경계면이 굉장히 뚜렷뚜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흉터 치료를 하시다 보면 저런 경계면들을 지우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흉터가 들어갈 때는 특히나 이 흉터는 조금 오래
오래 걸린다, 다양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론 흉터를 가지신 분들은 일반적인 피부랑은 조금 다르게 뭐 유전적인 요인이나 뭐 분자생물학적인 요인으로 뭐 TGF 베타나 마이크로 RNA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고도 보고요. 표피 재생 속도가 굉장히 늦어져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흉터 치료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서브시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서브시전은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잘 보이실 겁니다. 이제 콜라겐이 원래 형성될 때는 가로로 주로 형성이 되는데 새로운 재생 과정에서 형성될 때는 이렇게 이제 세로로 생기는 콜라겐들이 생기게 되고 흉터 바닥면을 이렇게 좀 잡아당기는 중력을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살침은 이 물리적으로 섬유화된 띠를 실제로 박리하는 효과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체 신호를 제시 재부팅해서 재생 과정을 거치는 그런 치료인데요. 제가 목소리가 지금 너무 떨리고 있네요. 조금만 마음을 잡고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새살침을 많이들 하고 계셔서 제가 항상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새살침은 하고 나면 후반응이 조금 있는 그런 시술이에요. 그래서 하고 나면 바로 나타나는 건 혈종처럼 이제 혈액 주머니가 올라오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처음 해보시면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술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시고 환자분들도 이게 없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요. 실제로 그래서 2에서 4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우리 설명을 하는데 4주보다 더 넘어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2달 정도까지 막 붉으신 분들도 있고 후반응이 조금 있는 시술이라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새살침을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서브시전만으로 우리 흉터를 다 없앤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치료들이 조금 필요한데요. 제가 이번에 피코아이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때에 피코아이가 굉장히 큰 지원군이 된다 라고 보여지고 새살침 이후에 재생 반응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한번 시너지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 새살침을 먼저 하시게 되면 진피층으로 흉터 바닥면을 이렇게 박리하게 되거든요. 바닥면과 경계면을 박리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부분 두 번째 역할인 리제너레이션 들어 올리고 나서 그 아래 부분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치료들을 많이 병합을 하게 돼요. 그때 피코프락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저기 좀 오타가 있어서 비침습성 프락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박피성 프락셀입니다. 그래서 표피에는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목표인 진피층을 재건해주는 역할을 할 때 피코아이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브시전을 이제 피코프락셀과 사용을 했을 때 단독 효과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피코아이의 MLA 핸드피스를 사용하면서 나타내는 효과가 무엇인가, 기대하는 기전이 무엇인가 살펴볼 건데요. 앞에서도 원장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LIOB를 형성한다는 게 가장 큰 기본입니다. LIOB는 우리가 이제 레이저로 유도한 광학적 콩상으로 만들어진 이제 미세한 구멍이에요. 1번의 사진을 보시면 LIOB라고 화살표가 되어 있고 밑에 보면 10분 뒤라는 모습인데 우리가 시술하고 나서 10분 뒤에 저기 아래에 미세한 공동이 생기는 거고요. 이 지점으로부터 유래해서 새롭게 재생 과정을 거쳐나가는 과정을 가시는 겁니다. 오른쪽은 아까 우리 기술 원리에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진피층을 결국 리모델링 해줄 거다. LIOB를 형성하면 상처 치유 과정이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콜라겐을 재합성하고 재배열하고 또 이제 엘라스틴 생성도 촉진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진피층을 리모델링 해줄 거다라고 보고요. 저도 항상 말씀드릴 때 이제 이 단계에서는 우리 피부 내부 쪽을 좀 많이 다져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피코아이에 있는 이 핸드피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MLA 핸드피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흉터에서 보통 피코프락스를 쓰실 때 DOE를 쓸 것이냐 MLA를 쓸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좀 분분하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은 조금 잘못 나와서 DOE 핸드피스에 가깝긴 해요. DOE 핸드피스는 좀 전반적으로 고르게 빔을 이렇게 형성해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요. MLA 핸드피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렌즈를 이제 포커싱을 만들어서 빔이 좀 중앙으로 모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MLA의 장점은 빔을 중앙으로 모여주니까 조금 더 그 내가 원하는 타겟에 집중도 있게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DOE 핸드피스는 조금 더 균일하게 빔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MLA 이용해서 타이트하게 경계면에 임팩트를 주는 게 더 좋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좀 후반응이 강해지니까 DOE로 우리가 깊이만 잘 조절해서 쓰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피코아이에서는 어쨌든 가이드 권장을 보시면
우리 MLA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우선 피코아이의 장점은 이제 MLA 핸드피스 또한 VMLA랑 ZMLA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실 거고요. 우선 가이드 권장에 따르면 VMLA 핸드피스는 직경이 좀 넓습니다. 직경을 바꿀 수는 없고 13mm로 되어 있어서 조금 풀페이스에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ZMLA는 조금 단독으로 있는 흉터들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직경을 조절할 수 있어요. 4mm부터 12mm까지. 그래서 조금 작은 흉터들 하실 때는 4mm, 단독할 때는 주로 ZMLA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MLA에서 VMLA는요 1.5mm, 2mm까지 깊이를 선택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직경은 딱 넓게 정해져 있는데 내가 어느 곳을 타겟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1.5부터 2mm이기 때문에 4단계인데 임상적으로는 이제 깊은 단계부터 4단계부터 3단계, 2단계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진피층에 더 도달하기 때문에 피부 표부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ZMLA 쓰실 때는 스팟을 작은 것부터 넓은 것까지 쓸 수가 있고요. 주로 단독 흉터는 그래서 우리 ZMLA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주로 이제 우리가 1064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mm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좁은 흉터까지가 커버 가능하고 이제 흉터 치료하시다 보면 아까 그림에도 보셨겠지만 흉터의 바닥면을 깎아주는 거 그것만큼도 중요한 게 경계면을 깎아주는 건데요. 그걸 하실 때도 조금 넓은 직경보다는 좁은 직경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 흉터를 개선해준다. 그리고 범위별 맞춤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우리 원장님들이 우선 원리를 들어두시고 권장 가이드대로 쓰시다가 조금 더 이제 조정이 필요하실 때는 요 원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필요한 스킬, 실제로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밀착입니다. 우리 가이드북에도 보실 텐데 이걸 밀착을 하지 않으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 뭐 몇 미리 단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밀착을 하지 않으시면 내가 원하지 않는 층으로 시술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밀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두 번째 나오는 말은 파장보다는 에너지량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1064가 깊은 데 들어가고 뭐 532가 좀 더 얕은 데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량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기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이게 직관적인 거랑은 조금 다르세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을수록 진피층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가 높을수록 표피의 에라이오비를 형성하는 편이고 에너지가 낮을수록 오히려 진피의 에라이오비를 형성합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둘 다 532나 1064 파장에서 0.5나 2.4 이상일 때 오히려 우리 표피로 올라가고 그 이하일 때 진피층으로 에러여비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적절하게 중첩을 해주실 거예요. 나중에 가이드를 보시면 스태킹 하라는 말이 보이실 텐데 그 중첩을 한다는 뜻이 결국은 중첩할수록 에너지를 밑으로 강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중복 조사할수록 점점 표피 쪽으로 에러여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는 꼭 고려하셔서 권장 가이드에 더해서 이 부분으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임상에서 실제로 흉터 타입별로 원장님들이 어떤 핸드피스를 고르시고 어떤 파라미터에 쓰실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그 파라미터 선택 그리고 어떤 치료 병합하는 게 좋은지 거기에 더해서 어디까지 엔드포인트 나가도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엔드포인트 사진 같이 넣어드린 이유는 처음에 사용하시게 되면 내가 어디까지 써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만큼 내가 얼굴 갈아놔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한번 기준으로 보시라고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흉터들 보시면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환자분들은 여드름 흉터 환자분들이시고 여드름 염증을 거쳐서 지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유분감도 많으시고 모공도 많이 확장되어 있고 또 이게 흉터들도 곳곳에 많이 보이실 거예요. 관자 부분이나 볼 앞쪽으로 흉터가 많이 보이시는데요. 옆으로 쭉 돌려보겠습니다. 이분도 여성분이신데 전체적으로 모공도 많이 넓어져 있고 유분감도 번들번들하면서 흉터도 매우 깊은 편이시죠. 세 번째 환자분도 남자분이시고 유분감 많고 모공도 좀 많이 넓어져 있고요. 흉터도 굉장히 깊은 편이십니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병합 치료가 되게 많이 필요하신 편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깎아주고 다듬어주고 또 위로도 이제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편이라서 다양한 병합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브 시전으로 공간을 당연히 채워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RF 니들들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RF 니들에서 안쪽을 리주버네이션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뒤에 보시면 우리 V로도 와 있는데요. V로도 제가 요즘 최근에 사용해보고 있는데 안쪽을 채워주는 힘이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래서 RF 니들도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저는 결 관리를 위해서 우리 엠톤 시술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튀어나오는 흉터들을 경계면을 처리할 때는 이렇게 CO2 레이저도 분명히 필요하신 편이셔서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주로 ZMLA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모공의 형태들은 직경을 크게 해서 12mm까지 우리 ZMLA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넓은 직경을 이용을 해서 조금 빠르기로 5Hz로 0.3에서 0.4줄 정도를 이용을 했고요. 그거 전체적으로 깔아놓고 나서 조금 단독으로 있는 페인 흉터 부분으로는 4mm 좀 작게 형태의 경계면과 바닥면을 따주면서 0.8에서 1.0까지 쓰실 수 있고요. 처음엔 조금 0.8부터 사용해 보시다가 회차를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높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 우리 피코아이 사용하시게 되면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펄스 레이트 설정하시고 스팟 사이즈 좌측 아래에서 보시고 우측에서 플루언스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후반은 그럼 어디까지 나와도 되는가 보시면요. 이런 경우도 앞에서 말씀드린 케이스거든요. ZMLA로 0.34 정도 전반적으로 깔아준 형태이고 스팟으로는 좀 흉터 부분이 페테키아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오른쪽 위쪽 사진 보시면 조금 많이 붉은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저 정도 나와도 괜찮습니다. 저렇게 나와도 우리가 중첩이 돼서 조금 페테키아가 생기긴 했지만 후반응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분도 동일하게 사용하신 분이고 전체적으로 ZMLA를 0.34 정도 모공 모드로 그냥 깔아주고 나서 타이트하게는 이제 0.4mm 직경으로 좀 강도 높게 쓰신 분들이시죠. 네, 두 번째 분은 모공을 위주로 오신 분이에요. 아까 그런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흉터 없어 보이시는데 이런 분들도 모공 고민이 되게 많으시고 여성분들 중에서는 요 정도인데 모공 치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마 쪽에 약간 아이스픽 흉터 몇 개 있고 볼에도 아이스픽 흉터 몇 개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치료는 이제 병합 치료 같이 하셔서 좋으신 거는 시너젯, 큐어젯, 미라젯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요즘은 새살침을 우리가 손으로만 하지 않고 기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니들 없이 압력을 잡아서 이용하는 Z 시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이 시술을 이용하면서 작은 흉터들을 많이 타겟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제 큐어젯을 사용하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또 하이로닉의 시너젯을 사용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엠보 잡히는 거나 정말 타겟으로 하는 곳에 정말 분사가 되는 그런 세밀함을 봤을 때는 시너젯의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들도 우리 흉터 치료 해보시다가 그런 작은 흉터들이나 이렇게 난관에 부딪힐 때쯤에 시너젯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는 제가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또 많이 사용하시는 거 피부과에서 모공 치료할 때 많이 피코프락셀이랑 묶어서 하시는 거는 RF 니들 시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V로에서도 RF 니들 모드가 있고 굉장히 잘 먹히니까 이것도 같이 보실 수 있는 좋은 병합 시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로 엠톤 시술. 아까 제가 첫 번째 유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결을 개선해 준다고 했을 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살침도 시너젯이나 이런 것보다 좀 면적 있는 것들을 하실 때는 유의미한 시술입니다. 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분과는 조금 다르게 VMLA 핸드피스를 병합을 했습니다. 먼저 사용하실 때는 VMLA를 이제 13mm 좀 큰 직경을 이용해서 전체 풀페이스를 들어가셔야 하니까 넓게 사용하시면서 요거는 파라미터는 0.1줄부터 0.2줄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먼저 시작하셨을 때는 당연히 낮은 강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0.1줄부터 사용하시고 뒤에 헤르츠는 조금 빠르기 나중에 숙련도에 따라서 처음에 좀 낮게 시작하셨다가 내가 이제 핸들링이 괜찮다 싶으시면 점점 높이셔도 됩니다. 432 순서라는 건 가장 깊은 층부터 한 패스 다 자극해 주시고 그 다음 낮은 층 그리고 가장 낮은 층까지 이렇게 세 사이클을 하시는 것이 권장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회차에 따라서 우리 에너지를 0.1에서 0.15 이까지 늘리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마나 뭐 볼이나 이렇게 단독적인 아이스픽 흉터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직경 낮게 쓰는 4mm ZMLA 이용해서 강도를 좀 높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VMLA만 쓰는 경우가 뭔가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엔드포인트가 조금 더 적게 나와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낮은 에너지 사용하지만 세 패스를 돌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시고 나면 거의 뭐 ZMLA 하신 거랑 비슷하게 ZMLA 0.34 쓰신 거랑 비슷하게 붉어지세요. 근데 이 정도 나오셨어도 우리 환자분들도 많이 해보시고 직원분들도 많이 해보셨는데 VMLA 하시고 나서 이게 바로 직후이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우리가 해드리는 머미 마스크 같은 거 하시고 나면
끝나면 한 차례 많이 가라앉고요. 다음 날 보면 붉은기가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나오셔도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분은 우리 첫 번째 보신 유형이랑 비슷해요. 여드름 많으셨으니까 막 모공도 넓어져 있고 유분도 많고 흉터도 당연히 크신 분인데 조금 나눠놓은 이유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흉터의 페이미 정도가 굉장히 강했고 부분적으로는 뭐 위너스홀 같이 생긴 것들도 있으면서 굉장히 그 경계면이 가팔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좀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주지 않고 국소적으로 좀 더 강도 있게 줘보자라는 의미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고요. 전체 범위에 대한 부담이 없이 좀 스팟을 제한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정말 우리 병합 시술 하실 때 새살침처럼 직접 박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 윗면을 정말 여기 병합 시술에 보시면 아예 디스트럭션 해버린다. 그러니까 윗면 아예 그 다시 바꿔버린다라는 의미로 우리 CO2 프락셔널 레이저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RF니들처럼 아까 말씀드린 채워주는 시술들도 같이 병합하시면 좋습니다. 이분은 핸드피스를 ZMLA만 활용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흉터 바닥면과 경계면을 따라서 작은 직경 이용해서 강도는 0.8부터 시작을 했고 이분은 좀 스태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태킹 할수록 LIUB가 조금 더 위에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조금 긴 원으로 형성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경계면도 많이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누적해서 쓰시는 것이 영향을 좀 크게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분은 전체적으로 붉진 않으신데 보시면 조금 더 스팟에 페테키아가 많이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앞에 분들보다는 조금 후반응이 오래 갔다고 말씀해 주시긴 하셨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분, 오른쪽에 있는 저기 혈종처럼 보이는 거는 피코아이 반응은 아니고요. 이분 같은 경우 새살침 하시고 나서 일주일 뒤에 오셔서 시술을 하신 건데 거기 염증 반응이 있던 부분입니다. 그건 이따가 사례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드름 흉터 치료 사례만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바로 직전에 아까 후반응 보여드렸던 분이고요. 이분 여기 위에 사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이 5월 16일이고 두 번째 사진이 6월 6일입니다. 이분은 4월 28일에 새살침을 우선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피코 받으시기 전에 찍으신 사진인데요. 보시면 특히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에 새살침 하시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간의 떡짐 현상, 혈종 반응이 생기는 분이 분명히 있으세요. 원래 재생력이 떨어져 있으셨던 분이니까 다시 염증 반응을 유도했을 때도 재생이 너무 늦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 부분에 압출을 해서 염증을 제거하고 시술 들어갔고요. 저렇게 생겼을 때 사실은 비유성 흉터가 다시 생기기도 하고 아무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편이 많으신데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피코하이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셨을 때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확실히 우리 피코에서 이 프락셀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재생시켜주는 역할이 온전히 다 했다라고 보이는 상태이고 저 부분뿐만 아니라 흉터 부분이 많이 매끈해졌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피코 프락셀은 비박픽성이니까 뭐 한 번 하시고 나서의 뭐 드라마틱 효과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이는 사례들은 그래도 한 번 하시고 나서도 환자분들도 좀 유의미하게 느끼시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분들인데요. 네, 이렇게 스태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분은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앞에 분보다는 조금 더 롤링형 흉터라서 앞에 분은 좀 경계면이 뚜렷뚜렷한 편이었다면 이분은 이제 조금 눌린 흉터가 부드러운 편이셨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 치료가 조금 더 쉽습니다. 보시면 좌측이랑 우측의 비교가 이분도 5월 19일에서 6월 9일이고요. 이분도 그 전전주에 2주 전에 4월 28일쯤에 이제 새살침 하시고 5월 19일날 오셔서 피코 받으시고 난 그 1회차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1회차의 변화인데도 롤링형이니까 조금 매끈해진 느낌이 분명히 있으시죠. 이분은 아까 보여드린 예처럼 전반적으로는 VMLA 이용해서 모공 쪽이랑 결을 좀 슬라이딩 하면서 예쁘게 좀 정리를 해주었고요. 3단계로 정리를 해주고 나서 국소적으로는 ZMLA 이용해서 경계면도 같이 따주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사례는요. 완전히 뭐 좋아졌다, 회복됐다라기보다는 이분은 보시면 되게 자주 오시는 분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이라서 일주일 뒤에는 이런 정도 모양이 되고 이런 정도 붉은기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오셨는데도 사실은 가장 위에 있는 흉터부터 해서 보시면 흉터의 경계면 부분이 조금 붉어져 있긴 하신데 점점 일주일 만이지만 경계면이 좀 흐려지는 역할과
안쪽에 바닥면이 조금 올라오는 것들을 많이 느끼셔서 다음 주에 오셨는데도 본인 피셜 원장님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수두 흉터인데요.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하얗게 유착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두 흉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새살침만으로도 되게 잘 올라오는 편이신데 요 피코프락셀 하시고 나서도 굉장히 효과를 잘 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재생력이 괜찮으시기 때문에 좀 잘 따라 붙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ZMLA 이용해서 그냥 포인트 샷으로만 썼는데도 이렇게 범위가 되게 많이 줄어든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하얗게 흉터들 중에서도 아예 바닥면까지 하얗게 변한 것들은 조금 더 오래 걸린다고 보는데 면적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감소를 했죠. 자, 5번째는 마지막으로 모공 치료라서요. 이제 여성분들은 모공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피코프락셀 알아보고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분도 일주일 만에 거의 변하거든요. 5월 20일 날 오셨고 오른쪽 5월 29일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전체적으로 이분도 피부가 되게 거칠고 유분감은 있는데 속은 좀 건조하고 그런 편이셨고요. 모공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VMLA 이용해서 가장 깊은 층 4단계, 3단계, 2단계 이렇게 시술이 들어갔고요. 전후 사진 보시면 우선 1주 만에 변화인데도 비해서 여기 코 쪽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커서 환자분이 그 다음번에 29일 날 오신 이유가 이걸 한 번 더 받고 싶어서 오셨어요. 요거 나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셨고, 가이드라인은 VMLA는 그래도 한 2주 정도 짧게 잡혀 있긴 해요. 간격은 2주 정도 뒤에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후반은 되게 괜찮으셨기 때문에 그냥 10일 뒤에 한 번 더 해드렸고 그 뒤에도 되게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지나셔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만 보겠습니다. 시술 전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마취크림 잘 도포해 주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시술 중에 임상팁만 조금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아까 전에도 필요한 스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밀착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밀착하지 않으면 우리가 타겟으로 하지 않았던 좀 외딴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해 주셔야 되고 수직으로 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핸들링 하시다 보면 핸드피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튀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빔이 위로 막 튀는 게 보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얕은 층의 시술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페테키아가 많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신경 써주셔야 되고, 특히나 우리 얼굴이 곡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볼에서 광대 끝으로 넘어갈 때 또 이렇게 뭐 밑으로 내려갈 때 이런 데를 하실 때 자꾸 빔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항상 핸들림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팔자 라인 같은 부분은 유독 페테키아가 많이 일어날 수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 두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량과 LRB 형성 깊이를 가늠하자. 그리고 중복 조사는 항상 저러한 원리를 기억하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까 앞에서 다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술 후에 저희는 머미 관리를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냥 관리사분이 마지막 마무리 해주실 때 재생크림 도포까지는 한 단계 더 해드립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에 나가실 때는 시술 직후에 일광 차단 해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 또 이제 시술 이후에 저희는 이제 여드름 환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아하 성분이나 이런 거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 꼭 이틀 이상은 주의해 주시는 거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뭐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것들, 체온 상승하는 것들 조심해 주시자 해주시면 좋고, 우리 한의원을 경영하실 때는 피코프락셀의 주의사항, 후반응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고 배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